네, 이해운 기회예산처 장관 후보자인데요. 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첨되기 전에도 일명 로또 청약에 수차례 도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로또 청약을 비판했던 사람인데요. 본인은 여러 번 시도를 했네요. 반포의 A단지 발표되고 나자마자 1억 8천이 올랐습니다.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5, 6억씩 대박 로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죠. 삼성동의 R단지 그리고 내일 있을 역삼동의 C단지 10,000명 이상 몰렸어요. 115대 1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01% 현금 부자들에게만 이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것이 지금 온갖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돈을 못 빌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현금 부자예요.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돈 있는 현금 부자들만, 그것도 아주 큰 돈을 갖고 있는 분들만 이 로또를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당하죠. 오히려 잡는 거죠. 월요일 청문회 때 유튜브 부동산업 청약 담당자들 증인책 기관인데 부정청약 의혹 정말 소명 가능하십니까? 예. 왜 법 위반이 아닌지 충분히 소상히 설명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부정청약 조사 직후에 장난 불가한 거 맞으실까요? 그 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실업자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청약시 부양 가족의 자녀는 미혼으로 한정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모르셨습니까? 세종시 전세 아파트 장난 사용했다는 증빙자를 왜 안 내세요? 예, 기자들이 아주 매섭게 질문을 했는데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해운 후보자의 청약 얘기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에 당첨돼서 거주하는 곳인데 결혼한 아들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가점을 높였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부정청약 의혹을 받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또 새롭게 전해진 걸로는 여기 당첨되기 전에 좀 낙첨이 되긴 했습니다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을 시도했다는 건데 물론 이제 돈도 있고 하면 청약에 시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해운 후보자는 과거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로또 청약에 시도하는 거 이거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선홍 부대변인. 내로남불 때문에 좀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내로남불도 있고 이 그 부정청약 정황도 사실은 거의 확실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의 설명이 사실은 충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해운 후보자가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그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을 하면서 로또 청약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 신규 아파트 가격을 더 이상 많이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을 시키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당연히 시세보다 저렴한데 본인이 당첨되고 나면은 그 차익만큼 바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로또 청약이다.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이 로또 청약의 단점이 뭐냐? 이해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지적했던 것처럼 현금 부자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엄청나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정부를 비판을 했었는데 본인은 뒤에서는 로또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본인이 다 시도를 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언행 불일치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그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소명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청약 관련된 이러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정법 위반도 있기 때문에 예. 경찰 수사가 바로 들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경찰 수사가 들어가야 될 사안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부정청약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청약이 당첨된 아파트인데 장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신혼집에 들어가지 않고 일단 여기에 이제 같이 사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당첨에 좀 도움을 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부정청약에 대해서도 이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된 거거든요. 최진영 변호사 보시기에는 좀 이게 의도를 하고 주소지를 계속 옮기고 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의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당첨되자마자 본인 처집으로 이사를 가죠? 예. 뭔가 계속해서 엄마는 시도를 하고 떨어지니까 안타깝게 있다가 드디어 당첨되니까 만세 부른 다음에 바로 본인의
결혼한 부인의 집으로 용산으로 옮긴 것이라는 강력한 합리적 추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살다가 뭐 갔을 수도 있긴 하잖아요. 물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법조인으로서 유사한 사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지난 2020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와 거의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와 그 성인 아들이 이렇게 짬짬이해서 본인들의 어떤 집으로 주민등록을 해놓고 살지 않고 있다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재판에 넘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던 사례를 제가 찾은 게 있는데요. 예. 이와 거의 비슷한 사례입니다.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큰 틀에서 봐서는 비슷한데요. 만약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기소가 돼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택법 위반이 되면은 크게 4가지 정도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이게 36억짜리니까 3억 6천 정도가 계약금이었거든요. 계약금 3억 6천이 몰취가 되고 두 번째 분양받았던 것이 무효화돼가지고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취소가 되고. 네. 나아가 10년 동안 이렇게 분양해서 청약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플러스 제가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예. 주택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래가 그 형사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다른 굉장히 일일 1의혹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의혹, 한마디로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안이 바로 이 사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사안에 실사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사 신속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를 가릴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혜훈 후보자가 오늘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아까 말하는 걸 좀 같이 봤었는데요. 정부의 부정청약 조사가 끝난 직후에 장남이 주소지를 옮긴 게 맞냐 이렇게 물었더니 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당시 실업자였던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현주 부대변인, 이혜훈 후보자의 해명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뭐 수사가 있는지 없는지 실업자인 본인이 어떻게 알겠냐. 저 대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저는 해명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저 대답 자체가 뭐 즉답이거나 아니면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런 불법이나 뭐 부당한 요소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해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어떤 소명과 어떤 또 자료를 내놓을지를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다만 지금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 이 부정 청약과 관련된 문제는 그냥 단순히 앞서 나왔던 뭐 갑질 논란이나 이런 것들과는 또 다른 결이 다른 문제거든요. 뭐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갑질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소상히 해명해야겠지만 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만큼은 또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그런 구체적인 해명이 또 보다 또 추가적으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청약과 관련된 의혹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불거진 의혹이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가요, 보좌진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그렇게 사건을 천천히 수사하는 게 마치 봐주기 하는 것처럼 그런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응을 하라고 보좌관 통해서 시켰는데 그 내가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뭐 저기 야당 의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열심히 털 텐데 1년 반을 털어도 기소할 만한 거리를 못 찾았으니까 기소를 못 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 그게 아직도 전달이 안 된 거야? 댓글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근데 우리 보좌관은 정말 뭐하냐? 아니 이건 내가 지시를 안 해도 보좌관들이 알아서 직원들 데리고 그런 일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저 녹취는요, 2017년에 이혜훈 후보자가 바른정당 대표 시절에 보좌진에게 하는 그런 녹취였습니다. 보좌진들이 저런 댓글 달라고 있는 직업은 아닐 텐데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네요. 야당 의원을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을 텐데 이렇게 털어도 기소거리 못 찾았으면 기소를 못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았어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현정 위원, 네. 되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달았어야지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네요. 근데 네티즌들이 요즘 워낙 똑똑해서요. 저는 글 올라오잖아요. 그럼 바로 내부자지 뭐 이러면서 예. 바로 비난해요. 네. 다 압니다. 누구 의원실이지? 이런 그럼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혜훈 후보자가 제가 예전부터 뭐 알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언론 보도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안 좋은 이야기나 이런 거 나오면
뭐 그걸 뭐 즉시 이제 뭔가 저걸 해야 되고 바로 수정을 해야 잡아야 되고 되고. 새벽에도 전화해 수정하라고 그러고 제목 바꾸라고 그러고 예.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본인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돈 있는 사람만은 저런 제도를 하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 행동 어때요? 정반대로 하잖아요. 즉 자기의 어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떤 포장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예. 자 그거를 지금 보좌관들이 전부 다 하도록 그렇게 막 시키고 네. 어떤 때는 보좌관들은 새벽에 전화해서 왜 그거 안 했냐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걸 보면 참 이게 정치인의 두 얼굴을 뭐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기자들이나 이제 국회 쪽에서는 웬만큼 좀 알려진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워낙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사실 보좌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보좌진들이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됐잖아요. 실제로 보좌진들이 본인들 가서 정말 이제 국회에서 정책 같은 거 일 배우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본인의 정책 희망도 꿈도 키워나가고 예. 그런 게 보좌진들이잖아요. 네. 근데 보좌진이 앉아서 맨날 이렇게 댓글만 달고 막 그런 거 달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본인들 마찬가지로 본인의 성취감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예전에 정치인들은요.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계실 때 출입을 했었는데 보좌진들을 정말 자기의 동지같이 대해요. 나의 동지들. 그러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은 보좌진들을 이동지, 뭐 김동지 이렇게 불러요. 아, 실제로요? 그렇죠.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정책으로 키울 수 있도록 다 배려해주고 나중에 되면 이게 동교동계, 상도동계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다 자기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키워주면서 그 사람들의 성공과 나의 성공이 함께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는 본인은 보면 본인만 성공하고 보좌진들은 그냥 다 희생하는 이런 걸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그냥 이제 뒷받침하는 사람 정도로만 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해운 의원실의 보좌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수사를 받는 내내 댓글 작업을 좀 해야 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고성과 폭언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처받은 분들께는 사과드리고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과거 보좌진에게 실제로 고성을 지르거나 인격적 모욕을 가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다.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아,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뭘 모르겠어?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뭔가 언론에 대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좀 화를 많이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까 이현정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원 시절에요. 이렇게 잦은 인력 교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인데 총 87명의 보좌진이 임면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57명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근속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국회 출입해봤습니다만 자주 보좌진이 바뀌는 의원실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 기자들끼리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실제로 좀 많기는 많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뭐 이해운 후보자 의원실에 뭐 보좌진들이 자주 바뀌었다 이것만으로 뭐 반드시 갑질이 있었거나 모두 다 갑질을 당했다 뭐 이렇게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물론 더 사실관계, 개별관계들을 또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평균적인 부분보다도 약 10명 정도가 많이 더 교체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해운 후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앞서서도 또 다른 이제 녹취록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만 예. 이런 녹취록을 사실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신다라는 이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계속 한번 들었던 녹취지만 또 들을 때마다도 깜짝 놀랄 정도면 사실 이 얘기를 직접 들었던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참 참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이해운 후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순히 뭐 사죄한다 정도의 뜻이 아니라 정말 깊은 마음으로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실제로 이 폭언을 들었던 보좌진들
부자진들에게 진정성 있게 반복해서 사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단순히 갑질 논란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또 실정법 위반 문제로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로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당한 보좌진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최근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서 공개하고 있는 이혜훈 후보자의 비망록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혜훈 후보자는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메모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에 20대 총선 나흘 전에 당선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명단, 또 낙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명단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낙선 기도 명단 같은 걸 작성했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조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저것은 이혜훈 데스 리스트입니까? 이혜훈 블랙리스트입니까? 저는 보고 데스노트? 깜짝 놀랐는데요. 예. 어떤 특정 저 또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정치와 연결시켜가지고 누구를 당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낙선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무슨 정한수 떠놓고 얘기할 겁니까? 보통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지금 뭐 삼성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책임감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당 대표도 그런 했었고요. 정당 예. 대표인데 그것을 해서 낙선 리스트, 당선 리스트, 이른바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렇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정신 세계가 의심스러운데요. 저는 아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앞에 본인과 같이 직원으로서 호흡을 맞추는 사람한테 야 하는 그 자체가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데요.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세 아들 중에 2명은 직주 근접 어떻게 보면 집 근처에서 공익 요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 아들, 딸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IQ가 한 자리네. 이렇게 하는 어떤 극단적 차별적인 어떤 생각. 과연 이런 사람을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어떻게 보면 정부의 돈을 다 예산을 담당하는 예. 비대부 장관 후보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본인 스스로 이 정도면은 결단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야권 인사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19일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겠습니다.